김현정의 뉴스 쇼. 롤러코스터 같은 날들, 드라마틱한 전환. 어제 오늘 외신들이 일제히 쏟아내고 있는 제목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라마를 써도 말이죠, 이렇게 쓰면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고 할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됐다고 특집 방송을 한 게 지난 금요일인데 단 하루 만에 다시 재개 소식을 전하는, 참 지금까지의 외교 역사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무엇도 단정적으로 예측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두 정상이 존재하는 한 말이죠. 심지어 오늘 새벽에는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죠. 미국 정부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롤러코스터입니다. 롤러코스터 타다 보면 급상승을 하다가 급하강을 하기도 하고 좌우로 마구 흔들리다가 또 직진으로 쭉 뻗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종착역으로 무사히 도착합니다. 한반도가 지금 올라탄 이 롤러코스터도 평화란 종착역을 향해서 무사히 도착할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믿으며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참 짚어볼 게 많네요.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네, 비온 뒤에 굳은 땅, 마주 앉은 북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상황, 아마 어디 잠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뉴스를 못 접한 분들이라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들이 오늘 아침에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토요일에 직접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 정상회담 변한 거 없다, 아주 준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네, 하루하루가 반전의 반전인데요. 예. 일단 현재 상황은 청신호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궤도 위에 오르니까 이게 기다렸다는 듯이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 통일각 그 이틀 전에 남북 정상회 만난 바로 그곳에서 만주 앉아서 이미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미요? 네. 최선희가 누구냐면요, 얼마 전에 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 상상 못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북미 회담 취소에 빌미를 줬던 인물인데 바로 그 사람.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죠. 예. 상대인 성김 대사는 주한 대사, 또 북핵 문제를 총괄하는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이요, 이제 며칠 더, 이제 보름 뒤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를 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해지네요. 이제 진짜 보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시 하겠다라고 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마음 조일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앞으로도 북미 간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실무회담을 확인하면서 이제 북한이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간밤에 올린 트위터 글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김정은도 이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예. 북미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선발대가 이미 싱가포르를 출발을 했고요. 현지에서 북한 선발대와 접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도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고, 이건 의제 중심이죠. 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의전 중심의 실무회담이 또 열리고 두 채널이 가동되는 거군요. 그렇게 투 트랙으로 사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죠. 예. 다시 궤도에 오르자마자 속력이 아주 급히 오르고 있는 이 북미 정상회담. 잠시 후에 금요일에 제가 연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빨리 전화해야 된다 했던 분이 있어요. 조성열 박사. 예.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아예 만나버렸습니다. 이 두 정상. 그 얘기 좀 나눠보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끝까지 진통 20대 전반기 국회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거죠? 열리긴 열리는데요. 근데 여야 간의 마음이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지지 결의안이 처리될지도 불투명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도 본회의에 오르는데 그 처리 과정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것도 관전 포인트네요.
게다가 오늘 한진그룹 조양희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이루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출두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습 폭행 등의 혐의죠. 예, 요것도 오늘 여러분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만났다. 이미 2시간 대화를 나눴다라는 속보가 떠서 저는 다시 눈을 껌뻑껌뻑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예. 정말 드라마틱한 주말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북미 정상회담 깨졌습니다. 전격 취소됐습니다라고 특집 방송을 했는데 토요일에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만났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북미 정상회담은 진행될 것이다. 이미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김 대사가 이미 실무회담을 시작했다. 판문점에서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분 조성열 박사를 만날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취소 발표가 났을 때 남북 한라인 빨리 가동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서 나서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했던 분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 만나보죠. 조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새벽에 나온 뉴스부터 조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다. 성김 대사가 최선희 부상을 만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지금 성김 현재는 이제 필리핀 대사로 계신데요. 예. 과거 이제 육제회담 수석 대표로 있었고 한반도 특별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책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비핵화 방식뿐만 아니라 또 북한이 요구했던 체제 안전 보장 방안 이런 어떤 북한과 미국 간의 각자의 주장을 이제 조율하는 그래서 일괄타결을 이제 시도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여기서 말이죠. 혹시 이번 6.12 북미 회담 후에 종전 선언을 해버리는 것까지 논의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4월 27일 날 이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이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제 3자 내지 4자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5월 22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윤영찬 수석이 얘기할 때는 남북미 3자가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시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면서 남북미 3자 간의 어떤 종전을 추진하고 있다,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죠. 예. 결국은 이제 나머지 삼각형 한 고리가 북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추진된다면 이번에 이제 성킴하고 그리고 이제 최선희 아메리카 국장간에는 종전선언 문제가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땅이 한번 갈라졌다 굳으면 그게 더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한번 판이 깨질 뻔했다가 붙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6.12 북미 회담 정도 원래 예상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종전선언까지 내친 김에 싱가포르에서 해버릴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조성열 박사가 보시기에도 그것까지 논의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 예,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6월 10일 날 하는 건 물론이고 하루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루란 말은 하지 않았고요. 날짜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트위터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은 종전선언 얘기가 한미 정상 간의 얘기가 나왔고 또 엊그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6월 12일 날 북미 회담하고 6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날아가서 거기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 예, 현재는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는 3국 내지 3국 4국이 돼 있었는데 중국이 빠진 겁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이제 남북미 3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거세게 불만을 표현했고 사실 이번에 잠깐 깨질 뻔한 사실상 깨졌었죠. 그 상황도 중국이 거슬려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제 중국 빠지고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까지 6월 12일 그 무렵에 해버리는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일 가능성. 그나저나 조 박사님 지난 금요일 인터뷰에서 그러셨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미국에다가 말을 해야 된다. 근데 김정은한테 나서라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북한 내에는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화기 들고 전화하셔야 된다.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그렇게 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만나버렸는데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갖고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지금 아마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생각에는 외무성에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주체 어떤 그러니까 담화 수준을 해서 수위는 낮추면서도 발언 내용을 세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의 요구를 좀 관철시키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되받아쳐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회담 취소까지 나오니까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못하면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한 상태에서 뭐 호랑이 등에 하나의 발 하나 걸쳐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풍계리에 있는 핵시험장도 이제 사실상 폭파해서 폐기한 상태여가지고 북한으로서는 사실 다시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판이 깨지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원치 않은 국제적 고립 아니면은 이제 중국에게 또 다시 이제 그 예속되는 이런 비슷한 원치 않는 상황이 이제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체면을 무릅쓰고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의견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뭘 말했을까요? 만나서? 그러니까 일단 호랑이 등에 내가 올라탔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내리라고 하니까 지금 난감해진 상황에서 만나자고 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마 재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비핵화 의지는 완전한 틀림없다는 얘기를 아마 다시 강조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핵화 방식에 대한 어떤 유연한 태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자신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했는지 아마 그 얘기가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이 폭풍 같던 나흘간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나봐 주세요. 그러니까 겉으로야 깨진 이유가 뭐 왜 우리 펜스 부통령 비난했느니 어쩌느니 해도 결국은 트럼프가 깼던 이유는 물밑 조율 과정에서 북한이 CVID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답을 안 주고 밀당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심지어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물밑 회담장에 노쇼까지 했으니까 이 밀당 끝에 미국이 그래 그럼 하지 말자 우리 아쉬울 거 없다 전격적으로 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자 더 아쉬운 쪽인 북한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가 CVID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체제 보장을 진짜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게 못 믿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뒤돌아 떠나가는 미국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그러자 미국도 못 이기는 척 쓱 돌아가 보면서 체제 보장 확실히 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에 전한 거다. 이렇게 된 거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김계관 제1부상이 이제 그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후에 8시간 만에 담화를 또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대화 의지를 밝히긴 했거든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사실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북한이 이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원인은 이제 미국이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변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미흡했거든요. 김계관 회장의 어떤 그 담화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주 좋은 얘기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전략의 어떤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갈 걸 다 알고 트럼프는 계획적으로 취소 발표한 겁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풍계리의 그 폭파가 끝난 뒤에 취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 뒤로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세게 받아침으로써 북한이 먼저 나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반드시 이기는 협상만 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 협상 구도 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번 판을 흔들어서 이 과정에서 또 중국도 털어내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적극 나서게 하고 예. 아마 이런 이제 몇 가지 효과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벼랑 끝 전술의 달인이 북한인데 이번에 보면은 미국의 벼랑 끝 전술이 더 강했던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변수, 앞으로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제 뭔가 전망하는 게 참 이게 조심스러워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남은 변수가 있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남은 변수는 지금 중국 변수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이번에 이제 취소할 때 그리고 예. 다시 6월 12일 회담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루캉 대변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얘기만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이제 좀 대중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환구15에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으로 봤을 때, 중국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카드가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예. 평양 방문을 이제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지난번 대련에서의 합의 부분을 예. 다시 확인하면서 지금 종전선언에서 자칫하면 중국이 빠지게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예. 뭐 많이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3자 종전선언을 뒤집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북한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전격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뭐 높지는 않지만 있고요. 다시 우리 끼워달라. 그렇게 되면 또 미국에 싫은 거잖아요. 지금 자꾸 중국 끼는 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판이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왕이 이제 외교부장이 지난번에 방문했는데 예. 다시 한번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여기 끼더라도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에 아마 그렇게 대해서. 되면은 이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것처럼 예. 아마 이제 미국이 요구했던 특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일괄 타결할 경우 그 합의 내용을 이제 준수한다는 좀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예. 아마 중국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중국이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죠. 조성열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시사평론가들이 평론하기 어려울 때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그렇습니다. 저도 참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함부로 것도 예언하면 안 됩니다. 단정적으로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네, 대해서는. 맞습니다. 다행히 오늘 행간은 한반도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뭡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고 심지어는 판결을 무기로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이게 이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 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정권과 판결 흥정한 양승태 대법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정말이었구나. 소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특별조사단이 법원 행정처 업무용 컴퓨터에 들어있던 문건 406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를 한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할 곳, 물론 국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기관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대법원입니다. 예. 대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춘 판결을 내놨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기,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어떤 것들이 예로 발견된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상 제가 다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개입 사건, 정교조 법의 노조 통고 효력 정지 사건 같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됐던 사건에 이 사건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떤 흔적이길래 개입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교조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양측,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인 거래의 정황까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재판 날이 아닌데 네. 이걸 미리 써놓고 청와대에다 이런 보고를 그렇죠.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나왔어요. 윈윈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얘기를 다 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판결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경청하는 스탠스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문건이라는 게 저는 정말 믿고 싶지가 않은데. 아니, 얼마 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대법원과 관련돼 있는 사안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하고 대법원에다 전달을 해준 것만으로도 난리가 났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악할 일인 거죠.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왜 그렇게 컴퓨터 개봉을 거부했는지 이제야 알겠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권영철 기자가 깊게 한번 정리해 주셨던 네, 맞아요. 줬던 뉴스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의 시초가 작년 2월경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법원행정처가 학술연구 모임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판사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면서 압력을 넣으면서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최대 쟁점은 뭐였냐면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4대 이 컴퓨터를 개봉해서 조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법원 행정처, 그러니까 사문 보는 이 판사들의 컴퓨터를 열 거냐 말 거냐 예. 큰 논란이었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파일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뭐 흔적이 제대로 발견되지도 않았고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조사위 그리고 이번에 특별조사단까지 구성을 해서 다 열어서 강제조사까지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줄줄이 거예요. 나온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막았는지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협조했다가 아니라 협조해야 한다가 아니라 협조했다입니다. 이건 좀 무슨 차이예요?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한데요. 예. 이번에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적절한 내용이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문건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 집행되거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면죄부를 줬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BH, 그러니까 청와대 설득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사법부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이. BH, 그러니까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협조했다? 네. 협조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협조해야 한다도 아니고 최대한 협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행을 했다란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견된 문건은 2015년 7월 말에 집중적으로 다 만들어진 것들이었는데요. 네. 2015년 8월 6일 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합니다. 아하. 이런 굉장히 많은 협조 문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럼 그 시절에 많이 생산됐느냐. 이 시점이 의심스럽다는 건데요. 결국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거래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쪽이 원하는 것을 내주는 방식의 딜이 있었던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셀프 조사의 한계도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행간 더 읊어주신다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박근혜와 최순실만 국정농단한 게 아니다입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국정농단 할 수 있었겠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 혼자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많은 적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사법부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폐 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조사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당당하면 나와서 조사 받아야겠죠.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양승성 양희준님, 김현정 앵커도 남북 정상 만나는 거 정말 몰랐습니까? 물으셨는데 저 당연히 몰랐고요. 저뿐만 아니라 청와대 자문하는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몰랐던 일입니다.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궤도에 올랐다는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참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오려면 한꺼번에 또 이렇게 쏟아져 들어와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 아시죠?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와 있네요. 예, 이건 또 뭐 우리나라 가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뜻깊은 일인데 방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네요. 현지 시각으로는 30일에 이 차트가 업데이트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업데이트 되기 전에 소식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방탄소년단, 아유 대단한 일 했네요.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송파을 후보가 다 정해졌는데 최대 격전지입니다. 민주당 최재성 후보, 한국당 배현진 후보,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까지 최종 결정이 됐지요. 오늘은요. 그중에 한 명 민주당 최재성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택수의 여론도 오늘 준비가 돼 있고 또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온드라스와의 평가전 치르죠. 평가전 앞두고 김병지 해설위원과 함께 우리 축구팀의 상황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벌어진 K9 자주포 폭발 사고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군인 3명이 숨지고 4명이 큰 부상을 입는 사고였는데 그 부상을 당했던 병사 중에 한 명이 지난주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할 만큼 전신 55% 화상을 당한 상태였는데 전역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답니다. 만나보죠.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이 바로 이 서울 송파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을 표방하고 나온 최재성 후보, 또 홍준표 대표가 야심차게 영입한 한국당 배현진 후보, 당내 공천 갈등 끝에 선거전에 합류한 화제 인물이죠.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까지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몰려있다 보니까요. 관심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차례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최재성 후보부터 만나보죠. 최재성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다른 후보들 다 결정될 때까지. 자,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송파을 왜 최재성입니까? 국회의원은 지역 비전과 국가 비전, 정치 비전을 함께 내놓고 유권자의 선택과 판단을 요구해야 됩니다. 예. 저는 우선 정당개혁, 국회개혁은 최재성이 잘할 수 있고 소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요. 강남 3구 끝자락이 아니고 송파만의 송파 유일구를 만들 수 있는 검증된 능력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연습이 필요 없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이 필요 없는 국회의원. 이미 경력이 있으니까 나는 연습 없이, 그러니까 실패 없이 잘해낼 수 있다. 다른 후보들은 그러고 보니까 다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시네요. 배현진, 박종진 두 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다른 후보도 사실 제가 12개 재보궐 지역 중에 정치 국회의원을 또 해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직 나이는 아직 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과 에너지가 함께 있는 후보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과 에너지가 함께. 근데 이제 오히려 다른 곳에서 그 국회의원을 해봤다는 사실이 아니 남양주갑에서 3선을 내리하셨던 분이 이번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는 그 옮긴 송파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당선 위에서 급하게 나오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걸어왔던 이 정치 행보가 많은 정치인들이나 우리 한국 정치에 좀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천을 못 받거나 예. 또 본선에서 떨어지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함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총선 불출마를 택하셨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남양주 지역구를 조홍천 의원에게 주고 당선하는 데 일조하고 그거 다시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안 좋은 정치고 그거는 정치가 아니고 좀 유치한 거죠. 아하. 그리고 제가 어려운 길이지만 다시
또 문재인 정부 성공과 국회 개혁을 위해서 나섰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어려운 지역인 송파을에서 다시 제2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원래 내 지역구였으니까 조홍천 의원 비키시오. 내가 가겠소. 이게 오히려 구태의원한 거다. 예전에는 다 그랬죠. 그렇게 했었죠. 그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회의원을 지내시긴 했지만 바른미래당의 박종진 후보라든지 한국당의 배현진 후보보다 현재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그러니까 얼굴을 알린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방송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로 따지면야 강부자 선생님이나 송혜 선생님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또 그동안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국회의원 정치를 하기 위한 흔적들 또 준비들이 얼만큼 됐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저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저는 또 탤런트 최재성 씨하고 같은 동명이인이라서 두 명이 함께 쌓아가는 인지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아재 개그 하신 거죠? 아닙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 갖춰야 될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봐줘야지. 방송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한쪽 면으로서는 또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선결 요건, 국회의원의 자격 요건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쟁 후보들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를 경쟁자로서 짧게 평가하신다면? 우리 우선 박종진 후보는 물불 안 가리는 재미있는 후보 같아요. 잠깐만, 물불 안 가린다. 이거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재미있는 후보다? 이건 어떤 말씀이세요? 우선 좀 언밸런스하고 이러면서도 좀 다이나믹한 후보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저는 다른 당 문제지만 당연히 박종진 후보가 공천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그때 아주 마음고생하다가 공천 받으니까 일성을 그렇게 하셨어요.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그러셨어요? 일성을? 그런데 그 전에 공천 이 갈등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박정진 후보 3등인데 질 후보를 왜 내보내느냐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논리였거든요. 그때 내가 3등하면 석촌호수에 뛰어들겠다고 또 말씀하셔서 그러셨습니까? 물불이 이렇게 안 가리는. 그러나 굉장히 유쾌하고 역동적인 분입니다. 물불 안 가린다가 이게 칭찬인 줄 알았더니 듣다 보니까 욕이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우여곡절부터 공천 받았는데 하루 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겠다. 몸을 불사르겠다고 좋은 자세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현진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짧게. 텅 빈 어항?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흰도아지 같은 후보라 그랬는데 물도 채우고 또 이제 스스로가 또 국민들이 정치인은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항 속에 물고기처럼 잘 논의해야 되고 다녀야 되는데 채워야 될 것들이 이제 많죠. 텅 빈 어항. 근데 배현진 후보는 홍준표 대표가 직접 영입을 해서 홍준표 퀴즈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기존 정치에 내가 물들지 않은 신인이다. 그래서 구태 정치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치를 해나갈 인물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우선 홍 대표님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홍준표 퀴즈라는 말은 빨리 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 왜요? 정치인에게 붙은 어떤 그 브랜드 혹은 어떤 딱지는 우선 그게 홍준표 대표와 정치적 소신, 비전, 또 명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가 돼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한다 그러면은 그 딱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로서
출진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홍준표 키즈라는 말을 듣는 거는 우선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과 흔적과 명분과 소신이 없는 이런 거는 빨리 떼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예. 신도아지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 적어도 대한민국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도화지 위에 밑그림을 그려서 유권자께 제출하고 판단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얀 여백이 있는 건 좋지만 지금 비어도 너무 비었다. 이제 빨리 채워야죠. 네, 빨리 채워야 된다. 근데 배현진 후보는 이랬습니다. 우리 최재성 민주당 후보를 일컬어서 문재인 복심이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데 권력자 이름에 기댄 정치인이다. 즉 문재인 마케팅을 지금 심하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집권당의 모든 후보들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한 몸이 돼야 되고 함께 책무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당도 없는 거고 당이 실패하면 대통령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는 또 대통령을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혼연일체의 생각이 있어요. 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복심이라는 말 아무나 또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의 문재인 마케팅하고는 좀 다르고 대통령도 저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배현진 후보 얘기가 나온 김에 나는 그 문재인 블랙리스트의 희생자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현 정권 블랙리스트에 내가 피해자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드립니다만. 정치인의 주장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의 주장에 대해서 유권자나 국민들의 수용성이 그걸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은 의문이고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도아지라고 배 후보가 스스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신도아지의 먹물을 잘못 쏟게 되면 어찌 되는지 그런 사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먹물을 쏟았다니요? 문 정권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건 팩트라고 한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신도아지라고 본인을 표현한 것은 미래지향성, 앞으로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이 많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는 워딩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문제 삼을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정치는 책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당에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될 사안 아니냐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번에 우리 배현진 후보께서 소위 이제 스피치 대회에서 금상 받은 걸 금상으로 했다고 해서 대학 때 당에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오래된 일에 대한 착오일 수도 있으니까 문제 삼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아무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혼자 계속 되뇌이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고요. 블랙리스트라고 누가 배현진 후보를 보겠습니까?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알겠습니다. 먹물 쏟는 일은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런 경고. 자, 재보선 성공하면 나 8월 전당대회 때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그냥 소문인가요? 정말로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송파에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하는 날, 그날 많은 언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가능성으로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만큼 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또 이런 분들이 관심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집권했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살 맞는 과거의 그런 정치적 자세에서 조금 더 책임 있게 능동적으로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최재성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후보 최재성 후보였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작년 8월 18일 철원의 한 육군 부대에서 K9 자주포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K9 자주포는 쉽게 말하면 탱크라고 여러분 보면 되시는데요. 이 사고로 군인 3명이 숨지고 4명이 큰 부상을 당했었죠. 그 당시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그 후로는 우리 기억에서 잊혀져 갔죠. 당시 몸 55%의 화상을 입었던 이찬호 씨, 배우를 꿈꾸던 청년 이찬호 씨는 여전히 혼자서는 병뚜껑도 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병상에서 군 생활을 마쳤어요. 이찬호 씨.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오늘 직접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찬호 씨 만나보죠. 이찬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찬호입니다. 아직도 병원에 계시는 거죠? 네, 사고 이후로 계속 9개월째 병원에 입원해서 5번의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병일 때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병장 시절을 다 병상에서 보내고 지난주에 전역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4월 전역이던 걸 한 달 미뤄서 지금 5월에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됐어요. 보통 전역하면 그러니까 축하 인사를 건네야 정상인 건데 우리 이찬호 씨는 몸 상태를 생각하면 전혀 지금 그럴 상태가 아닌 거죠? 네, 지금은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고 전역하고 나서도 병원에 계속 있으니까. 예, 하니까 지난 8월에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하다가 그게 폭발을 한 건데 온몸의 55% 화상 외에도 안화 분쇄 골절, 코와 광대뼈 골절, 시력 저하, 안구 함몰 복시 현상. 지금 제가 쭉 자료 조사한 것만 해도 이렇더라고요. 네네네. 예.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압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원래는 40kg짜리 탄을 40km를 내보내기 위해서 쓰는 그 화약을 저희가 다 오로지 몸으로 견뎌낸 거죠. 3개가 터졌어요, 그게. 3개가? 네, 3개 화약이. 40kg짜리 탄두를 40km를 보낼 정도의 그런 압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니 몸이 나만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그때 3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한, 목숨만 건진 것도 그 당시로선 다행이다 할 정도였네요. 네, 목숨만 건진 것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 뒤로 따라오는 고통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들었어요. 특히 화상 치료라는 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면서요. 그쵸. 등 떠보니까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지더라고요. 화상 치료는 온몸에 상처난 부위를 쇠수세미로 긁는 고통이었어요. 상처가 이미 나 있는데 거기다가 쇠수세미를 긁는 기분? 그런 고통이라고들 말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눈물과 신음으로 버텼죠, 그냥. 근데 사실은 그게 한 몸의 10%만 돼도 엄청 고통스럽다고 들었는데 55%면은 반이 넘는 거잖아요, 전신에. 그렇죠. 온몸이 붕대였고요. 팔다리, 배, 등, 엉덩이까지 심지어 화상 부위가 넓었죠.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그냥 지새울 수 있는 밤이 없었겠어요. 저 어떻게 버틴지도 지금은 상상이 안 가네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8개월간 그렇게 5번 수술을 대수술을 하고 매일 치료를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까? 현재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저 혼자서는 불편함이 있죠. 그럼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와 형이 간호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몸과 마음의 고생도 고생이지만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되네요. 사실 그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2년 이상 꾸준한 치료를 제가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평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등급을 받아도 지원을 받아도 그
그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개인사비가 계속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 있을 때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다 군에서 지원을 해준 건데, 네네. 그렇죠? 전역 후에도 6개월은 전액 지원 국방부에서 해주는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안에 치료가 말끔히 돼서 회복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전역 후 6개월이면 아마 이번 연도까지인데 예. 일단 수술을 하는 게 제 살을 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뗀 데를 또 떼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뗀 곳이 상처도 아물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 올해 안에 이 치료가 끝나는 거는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걱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국방부의 지원은 끝납니다만 군에서 이렇게 사고 당한 분들한테는 보훈처의 지원이 있지 않아요? 보훈처의 지원이 어떻게 될지 제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이 불투명한 미래를 모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상위 등급 심의 판정을 일단 받으면 그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 나오고 뭐 치료비 나오고 또 학비, 취업 지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원금이 제가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전신 55%이기 때문에 3등급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상금 3등급이면 200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과연 보상금으로 충분한가? 국가를 위해서 군에 갔다가 이런 상황이 돼서 나왔는데 월 보상금 200 정도가 충분한가? 이거에 대한 일단은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말씀이시고 게다가 화상 전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화상 전문 치료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이 되는가? 이것도 아직 아리송한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화상 전문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태고 저희 집안도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게 있죠. 이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군에 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복학은 또 언제 해야 되나 뭐 이런 막연함도 좀 앞에 미래에 대한 막연함도 있겠어요. 일단 제가 대학교를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예술고등학교 가고 예술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는데 학교도 다닐지 말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상 이게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되죠. 그렇죠. 배우라면은 사실 외모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일상으로는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화상 흉터라는 게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으면 꿈에는 큰 장애가 생긴 셈이네요. 이미 꿈은 접었죠. 어쩔 수 없이. 흉터는 평생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과 울분과 솔직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꿈이 사망한 거니까 상실감이 너무 크죠. 아무래도 다시 꿈꾸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것도 고민이 되고 또 몸의 고통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게 다 겹쳐 있는 상황으로 그냥 군에서 덜렁 전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나라 지키러 갔다가 결국 나라가 운명을 바꿔버린 한 청년의 운명을 바꿔버린 셈인데 전역을 한 지금 이 순간 제일 힘들고 제일 걱정되는 거 개인적으로 뭔가요? 이 사고는 제 사고긴 하지만 온 국민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이런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누군가의 오빠, 누군가의 형, 누군가의 애인이 될 수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이 많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훈처에서 여기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어떤 보상 조치를 다 지금 취하고는 있지만 이찬호 씨가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듬성듬성하다. 아니 뭐 그 나라를 위해서 갔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개인으로서는 화나는 일이다. 이건 뭔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가정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뭐 적당한가 부족한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셨는데 그 간병을 어머니하고 형이 하면서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랑 형은 원래 하시던 일이 있었는데 저 때문에 다 포기를 하시고 뭐 간병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폐혈증이 와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밤을 꼴딱 새시면서 같이 옆에서 눈물에 간호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에 아들을 보냈다가 사고를 당하고 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온 가정이 무너져 있는 상황. 국가에서 뭐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찬호 병장에 대한 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국가보훈에 대한 제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찬호 씨 힘내시고요. 하루빨리 회복돼서 아까 흉터 때문에 이 배우의 꿈은 지금 사망시킨 상태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꿈 저는 꼭 다시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죠. 꼭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결국 전역을 했습니다.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몸 55%의 화상을 입었던 이찬호 씨 지금의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제 전역을 한 이찬호 씨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계세요. 이명락님은 저도 군에서 화상을 입은 군인이 이렇게 종종 있는 일입니까? 저도 군에서 화상을 입어서 6개월 입원한 적이 있어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군병원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외부 전문병원에서 치료해야 됩니다 하셨고요. 이향민님, 화상병원의 의료진으로 근무해본 사람입니다. 화상은 그 어떤 질병보다 무서워요. 수술 후에도 재수술 힘든 과정이 계속될 텐데 너무 안쓰럽다 하셨고, 이유진님, 군복무 중에 다친 건데 전역한 후에도 치료비 전액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살짜리 아들을 볼 때마다 아휴 쟤도 군대 갈 텐데 이런 생각을 아들 가진 부모들은 다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아들 가진 부모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택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 대표도 지금 아들이 군대에 가 있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나오려면? 내년 아마 여름쯤 제대합니다. 여름쯤. 네. 아들 생각하면 또 걱정 많이 돼. 그럼요, 항상 걱정. 항상 걱정. 네. 이런 소식 들을 때만 덜컹덜컹하고. 그럼요. 네. 그러시죠. 네. 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심정으로 보내주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토요일에 그 깜짝 뉴스,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깜짝 뉴스 들으시고, 이선우님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황성희님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전준하님, 이산 가족도요 남북 정상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격의 없이 한 동네 친구처럼 쉽게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정식으로 한번 인사 다시 하세요 이택수 대표. 네. 안녕하세요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날 네네. 이 속보를 언제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8시 뉴스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속보가 뜨는 걸 보고 핸드폰에. 바로 알았습니다. 네. 그 보고는 반응이 어떠셨어요? 처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예상은 했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는 빨랐다. 아니 남북 정상이 만날 거라고 예상하셨다고요? 뭐 한라인 이 통화라든지 전화, 아니면 뭐 필요하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뒤로 밀릴 경우에는 먼저 만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택수 대표가 저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6.12가 깨지고 나면 남북 정상이 조만간 만날 거다는 생각까지는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이 가을에 있습니다.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약간 미뤄지거나 그 정도 생각했지 취소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저도 노벨상까지 생각은 했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을 갔던 건데 통한 거예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만나자 제안을 해서 그렇습니다. 급히 만난 결과가 좋아서 하여튼 다행이에요. 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렇게 깜짝 놀랄 소식들이 많았던 주말을 거치고 오늘 여론조사는 뭐냐면 제가 오늘 스페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 금요일에 여러분 취소가 됐죠. 특집 방송 제가 했죠. 그리고 나서 이택수 대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를 좀 조사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네. 그때는 월요일 아침에 이런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조사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서 결과지를 받아들였는데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하기 전에 질문부터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죠. 25일 정확하게 이제 시간을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여전히 회담을 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다음에 점잖은 대화문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북한답지 않게 예의를 잘 지킨 담화문이 나왔죠. 직후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지난 금요일 오후 25일 오후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7,845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 전에 그 소식 알려지기 그렇습니다. 전에 한 조사입니다. 네. 비관적인 보도가 더 많이 나왔던 과정이었죠. 그렇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난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미 정상회담 여러분 깨졌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1번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2번 이제는 어려울 것이다. 3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여론조사는 소개를 못하겠구나 했어요. 이거 보나마나 얼마나 많은 절망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의외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낙관적 전망이 67%, 정확하게는 66.5%로 나타났고요. 이제는 어려울 것이다. 비관적 전망이 20%, 정확하게는 20.2%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평론가시고 전문가시고 이제는 정말 선견지명이 있구나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6.12 판 깼다. 이 보도를 듣고 김계관의 담화문까지 듣고 나서 대답을 하신 건데 그래도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66.5%. 그렇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한반도 어렵게 됐다라는 분이 20.2%.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낙관론자가.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객관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예정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 정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감도 섞여 있고 조사 결과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6.12는 깨졌어도 뭐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깨진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연기되더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포커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전문 용어로 이제 뻥카라고 하죠. 뻥카를 그동안에 자주 써왔던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을 많이 써왔던 정치인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낸 거죠.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니까 트럼프가 한두 번 이랬어. 이번에 깬다고 했지만 그래서 온 방송들이 특집 방송했지만 뭐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거야. 6.12는 아니더라도 7.13? 8.15 뭐 하나쯤 되지 않겠어?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60대 이상 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에 있는 응답자들도 50% 이상 낙관적 전망을 했고요. TK도.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23.5%만 낙관적 전망을 했고 52.6%는 비관적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721님 저도 계속 좋은 판이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셨고 2555님은 결국은 사람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모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민심이 천심이죠. 오진성님은 대통령을 믿는 지금 국민들이 많은 게 아니냐. 네. 그렇다 보니까 낙관론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하신 분도 계시고 이영태님은 앵커님 실망이네요. 이거 예측 못했습니까? 아니요,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솔직히 예측 못했어요. 또 금요일 날 취소 발표가 났는데 토요일 날 만날 거라고는 전 예측 못했고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그 속보를 8시에 받아 들고 나서 전문가한테 쫙 전화 돌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들 쫙. 근데 다들 저희 전화 받고 아셨어요. 이분들 모르셨더라. 다 깜짝 놀랐네요. 더 실망스러운 분들이네요. 그 정도로 반전의 반전 드라마가 쓰여진 주말이었습니다. 정례조사로 가보죠, 이 대표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5월 4주차 주간 집계가 72.5%로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했고요. 지난주가 74.8%였잖아요. 네, 2.3%포인트 하락해서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만 70%를 기록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평상시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협조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한국당의 논평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 연기 소식 혹은 취소 소식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또 풍계리의 남측 추진 명단 거부 소식도 지난 주 초에는 있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2.3%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매일매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도는. 자,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이번 조사는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4,34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00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만 여러분 6월 14일도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바로 2018 러시아 월드컵이 6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과 20여일 남은 거네요. 오늘요. 오늘 밤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온두라스를 상대로 첫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이미 실전같이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단은 개별 인터뷰가 불가능하고 대신 이분과 함께 2018 월드컵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 축구의 영원한 꽁지머리 수문장 하면은 벌써 아시겠죠? 김병지 전 국가대표 선수, 김병지 해설위원 만나보겠습니다. 김병지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선수는 은퇴하셨는데도 여전히 선수가 입에 붙어서 김병지 골키퍼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네, 그게 제일 편하죠.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월드컵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축구에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꽁지머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밤 8시 첫 월드컵 평가전 온두라스와의 경기. 오늘 경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상대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 이제 멕시코전을 준비해서 하는 이제 경기일 텐데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선수가 부상 빠지고 이제 26명의 선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23명 옥석 거르기에 대한 준비를 할 테고, 그렇다면 김민재나 염기훈 또 권창훈 부상 선수 나갔던 선수를 대체할 만한 전력 투입을 시킬 수 있는 선수를 찾아내는 게 오늘 평가전의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기고 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선수들을 두루두루 체크하는 것, 요게 관전 포인트네요.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또 경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권창훈 선수, 손흥민 다음으로 기대주였는데 심한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진 상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력 손실이 있는 건가요? 권창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요즘 경기력이라면 당연히 뛰어야 되는 한 공격수의 축이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청용 선수하고 새로 뽑힌 뭐 이성우나 문선민 선수에 대한 체크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봐야 될 상태가 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그럼 누가 메워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좀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다면? 아마도 우선은 이청용 선수한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청용 선수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성우나 문선민 선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당장의 주전 기용을 바로 먼저 내보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문제에서 그래도 큰 걱정거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 사실 한국의 메시라고 불리면서 지금 뭐 기대주로 뜨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잘합니다만 A매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변수가 될 건가 이게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승우 선수가 베스트 멤버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또 이승우 선수 가지고 있는 또 저돌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공간 드리블 능력이라든지 봤을 때 체력적인 부담이 오는 70분 이후에는 아주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친구예요. 이승우를 그렇게 쓰면 된다.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깜짝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해설하면서 인천 경기를 몇 경기 봤었는데 그때마다 문선민 선수가 보여줬던 경기력은 뭐 깜짝 발탁만큼이나 깜짝 놀랄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요.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대표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였으니까요. 정말 탁월했습니다. 결국은 권창훈 선수의 빈자리를 그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메워줘야 돼요. 지금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요. 네, 그렇죠. 신태용 감독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굉장히 거센 비판도 있었고 뭐 히딩크 감독으로 신태용 감독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논란에도 휩싸이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뭐 의기소침하진 않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겪으면서. 월드컵이란 사실 늘 어려웠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과정 속에 또 역사를 이뤘던 적도 있으니까 그런 토론을 응원합니다. 월드컵 무대라는 게 어려운 무대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예상평도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아요. 16강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박지성 선수는 50% 미만, 이영표 선수는 25%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병지 선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확률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일단 뭐 독일은 거의 90% 이상 나간다라고 본다면 세 팀인데 뭐 산술적으로는 세 팀 중에 한 팀이니까 33.3%인 거죠. 뭐. 산술적으로는. 그렇죠. 전략적 선택을 본다면 스웨덴전을 이기느냐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는 뭐 또 많이 달라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F조입니다. 그래서 피파 랭킹 1위인 독일, 15위인 멕시코, 23위 스웨덴 하고 한 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61위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웨덴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죠. 왜 스웨덴을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되냐면 1위와 15위인 멕시코가 이제 우리와 같은 시간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뒷팀 중에서는 비기든지 한 팀은 지게 되는데 무조건 어떤 팀이 지든지 간에 그 팀은 우리나라를 이겨야만 16강을 나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그렇다면 우리가 스웨덴전을 이겨놓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비긴다든지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스웨덴전을 지게 되면 멕시코든 독일이든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렇죠.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스웨덴전. 거기서 일단 이기고 나면 뭐랄까요? 축구공은 둥글다 그러니까 둥근 축구공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스웨덴전에서의 결과에 따라서 50% 상회할 수도 있고 만약에 결과가 잘못된다라면 뭐 2% 미만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산술적으로 33.3%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냥 스웨덴전이다 이런 말씀. 그럼 어떤 전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스웨덴전은. 스웨덴도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삼을 텐데 스웨덴도 지키면서 역습을 나가는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 후반전 20분 이후에 실점하지 않는다라면 그때부터는 이성우라든지 문선민이라든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오늘 온두라스 평가전 여러분 보면서 누구에게 어떤 포지션으로 누구에게 어떤 임무를 주어서 스웨덴전을 치러야 될지 이거 머릿속으로 좀 구상을 해보시고요. 김병지 해설위원님. 네. 그나저나 회장님 되셨더라고요.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지금 듣는 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팀 2002라는 그 팀을 만들어서 그 월드컵 4강시나 만들었던 분들이 함께 행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행사. 네. 거기 회장이 되신 거예요. 무슨 행사입니까? 월드컵을 조금이나마 이제
복돋우기 위한 거고. 예. 2002년도 때도 사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도 그랬죠. 맞아요. 네, 그래서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그 응원, 또 그때는 이렇게 해서 극복을 했다, 이겨냈다. 예. 라든지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팀 2002 월드컵 24명이 모여서 예. 후배들에게 이제 응원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모였습니다. 월드컵 붐 한번 일으켜보자. 또 후배들 북돋워주자 이런 의미. 진짜로 이번에 월드컵이 좀 그 여러 가지 큰 국제적인 이벤트에 묻혀가지고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붐이 안 사는 게. 네, 그렇죠. 또 세계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지만 예. 이제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 또 축구를 많이 사랑하시는 팬들이 계시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요. 세계 평화의 그 기분 좋은 느낌을 그대로 안고선 월드컵에서도 스포츠의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지금 떨고 있을 후배들, 긴장하고 있을 후배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조언해 주신다면? 정말 준비했던 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가져오기를 소원을 바라고 예. 광화문 거리에서 붉은 옷을 입고 대한민국 자치착 해줄 때 정말 큰 힘이 됐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많이 응원 보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기적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평가전부터 관심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원한 꽁지머리 수문장이죠. 지금은 해설위원하고 계세요. 김병지 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6월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6월은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슴 벅찬 월요일 아침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